서울에 혼자 올라와 원룸에 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301호 아가씨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인 아줌마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어제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직접 가서 차를 빼달랜다. 2년 정도 살다 보니 주인 아줌마와 가까워져 몇 번 원룸 계단에 전구도 갈아주고 하수구 막혔을 때 뚫어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포맷해주고 했더니 이젠 내가 전담 집수리공이라도 되는지 아침부터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한 번은 자기가 매번 부탁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총각 먹인다고 장까지 봐와서 소고기장 조림과 무우말랭이, 진미채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친정집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 하룻밤 자고 오게 될 것 같다고 내 방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냉장고에 직접 넣어놓고 가겠다는 거다. 그때 잠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줌마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하나? 아무튼 집주인이고 살림살이도 다 주인 거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알려줬죠.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먹겠는걸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보냈더니 맛있게 먹으라면서 다 먹고 나면 또 만들어주겠다고? 그때부턴 우린 서로의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3년 전 여름쯤에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3년째이다. 그리고 1년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인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날 계약서를 적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이라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죠. 외모도 제 눈엔 너무 예쁘지만 성격이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연상이라서 그런지 잘 챙겨주고 언제나 제 기분을 맞춰줬죠. 처음부터 그녀를 여자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2년간은 그냥 주인 집 아줌마와 세입자로 지내다가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신축 풀옵션 원룸이라 월세가 너무 비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친구들과 간단하게 한잔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와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마침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가 와서 나를 부른다. 201호 총각. 우리 집으로 좀 올라와 줄래 하신다. 왜요? 왜는 무슨 왜야? 계약 문제로 할 말이 있어 그러지? 네 알았어요. 난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대충 챙겨 입고 4층 주인 아줌마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주방에서 나에게 대접할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각 왔어? 금방 갈 테니 거실 소파에 좀 앉아있어. 그날 처음으로 그녀 집에 입성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자기 원룸에서 살라며 제안을 했고 또 한다는 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부동산 수수료도 들고 할 텐데 내가 내던 월세 5만 원을 까가지고 관리비까지 안 받겠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난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서로 기분이 좋아진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남편이 바람나서 작년부터 별거 하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제 나 이 집에서 원룸 관리나 하며 혼자 살아야 해. 그러니깐 총각도 불쌍하고 외로운 아줌마 생각해서 이사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오래 살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느라 원룸에 굳은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았고 갈수록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유달리 나를 챙겼다. 자기 집으로 밥 먹으러 와라. 밑반찬 해놨으니까 퇴근할 때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여전히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이 와 물어온다. 심지어 자기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징징대며 울길래 가서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뒤처리를 해준 적도 있다. 그 일로 너무 고맙다며 신세만 진 것 같다며 하루는 집으로 날 초대했다. 꽃게가 듬뿍 들어간 시원한 해물탕의 저녁을 함께 먹다가 내가 먼저 국물이 좋아서 소주 한 잔 생각난다고 했더니 곧장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처음으로 그녀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온 아줌마는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어왔다. 네,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지. 대부분 그런다더라. 너 외롭겠다? 네, 무지 외로워요. 그럼 가까이 있는 아줌마가 애인 해줄까? 저야 좋지요.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주인 아줌마와 사귀게 되었다. 문제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녀가 저를 엄청 좋아한다며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좋아졌네요.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돌싱녀란 겁니다. 43살인 주인 아줌마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만지도 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모두 다 바람나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고 고민인 건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녀 말로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솔직히 100%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녀가 싫지는 않지만 나이차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했다는 것과 첫 남편 사이에서 애가 있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한편으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차 극복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사랑 일련이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리네요. 결혼은 자기랑 맞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또래 미혼 여성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이차를 극복하더라도 2번 이혼한 애의 엄마를 평생 이해하며 살 수 있겠냐며. 잘 챙겨주고 돈 많고 아무리 잘 맞아도 결혼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사랑과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그냥 그녀와 결혼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썰조화를 즐겨 듣고 있다가 추석이 다가오니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한테 있었던 꽤나 재밌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중년에 들어선 총각입니다.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디 모자란 게 없는데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냐며 아주 야단이시네요. 제가 꽤 동안이라 아직도 30대 초반 같다는 소리도 자주 듣고 등치도 크고 듬직한 곰돌이상이라 힘도 잘 쓰고 체력도 좋거든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적에 저희 형이 추석 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형이랑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안부나 묻는 그런 다른 형제들과 비슷한 사이예요. 형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었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형이 장가를 가지 않아서 꽤나 부모님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장남은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려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잔소리를 잠재우려고 그냥 아무나 막 급하게 데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형의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작고 귀여운 박보영을 닮아 형이 생각보다 이쁜 여자랑 사귀고 있어서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물론 가족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형이지만 사실 형은 저보다 키도 작고 말라서 딱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은 뭐 잘 법니다. 아마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형의 여자친구는 이미 부모님께 환대를 받고 있더라고. 부모님이 꽤나 보수적이라 명절에 오면 이것저것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이라고 꽤나 극진히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하려는 듯 했지만 형 여친이 꽤나 싹싹해서 알아서 앞치마를 매더니 이것저것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요리 하나는 잘한다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는 작은 손이 아주 야무졌습니다. 형의 여친이 제가 좋아하는 육전을 부치길래 옆에서 조금 맛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 여친이 기름을 너무 많이 부은 건지 아니면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기름이 튀어서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꽤나 큰 신음소리가 났었고 형 여친이 엄청 당황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아파서 얼른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얼굴을 살짝 적시면서 열기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여친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인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형 여친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집에 구비되어 있었던 구급 상자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도 어디 있는 줄 몰랐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잠깐 괜찮은지 얼굴 좀 보자면서 제 얼굴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거의 제 얼굴을 가슴 쪽에 안다시피 끌어당기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살짝 웃다가 기름이 튀인 곳이 아파서 살짝 찡그렸더니 그녀는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쪼물딱쪼물딱 만지더라고요. 그 감촉이 사실 설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친 곳이 오른쪽 입가였는데 그쪽이 살짝 빨갛다면서
화상 입으면 어떡하냐고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런 건 호호 불어주면 낫는 거라고 장난스레 말을 했더니 바로 거기에 대고 호호 입김을 불더라고요. 아무래도 입 주변이다 보니 사실 뽀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거의 닿을 듯이 입김을 불어넣던 그녀는 갑자기 사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침이라면서 그 상처 부위를 핥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혀가 제 볼을 핥을 때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살짝 입술이 닿게끔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녀는 잘 모르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만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작아서 한 손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눈을 감으면서 제게 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 화장실에서 형의 여자친구와 진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키가 큰 제게 그녀는 엄지공주같이 품에 쏙 들어왔어요. 그녀를 부스러지게 안으면서 격렬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점점 흥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밖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냐면서 약 더 필요한 거 있냐고 하길래 순간 우리 둘 다 정신을 차린 것처럼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곧 형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저희 형은 제가 형의 여자친구와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줄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다시 자리로 가서 육전을 붙였고 저는 흥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샴푸 향이 아직도 제 손에 가득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향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비워냈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고 훈훈했어요. 그녀는 어른들한테도 애교도 많고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며느리 거리면서 들어와 살라는 둥 난리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둥 막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데도 당황해하지 않고 당장 식장을 알아보겠다며 그녀는 귀엽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고 가는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발이 제 다리를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대담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귀엽게만 보이던 그녀가 이젠 너무나 섹시하더라고요. 그녀의 작은 발가락이 제 종아리를 지나 제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잠시 그쪽에서 머무르다가
허벅지로 슬쩍 올라오는데 진짜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다 밀어버리고 그 위에 그녀를 눕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녀의 터치를 느끼느냐? 밥상 위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잠시 밖에 나갔었습니다. 많지는 아니지만 살짝 알딸딸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니 다들 자고 있는지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상의를 탈의하는데 제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엄마겠구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탈의를 계속하는데 방문 닫히는 소리는 들렸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늦게 들어왔다고 화가 났나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아닌 형의 여친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서 있어서 깜짝 놀라 바라보니 술 많이 마셨냐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녀는 아까 다친 데가 걱정이 돼서 왔다면서 약을 발라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제 얼굴을 잡고는 제가 다쳤던 곳을 바라보면서 제 볼을 만지더니 곧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달려들어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들어 제 침대로 눕혔어요. 진득하게 연결된 입술은 떨어질 줄 몰랐고 우리의 몸도 진득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우리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사랑을 나누느냐 더 스릴 있고 흥분되었었어. 그날 밤 그녀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뜨겁고 아주 탱탱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녀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었는데 일어나 보니 그녀는 이미 제 품 안에 없더라고요. 밖이 시끄럽길래 나가보니 형과 형의 여친이 이미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이미 아침을 다 먹었더라고요. 분명 어제 저와 사랑을 나눠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녀는 내색 한 번 내지 않고 웃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형의 진짜 여친은 아니었고 부모님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데려온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형한테 그녀의 연락처를 달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녀가 보고 싶으면서 그냥 하룻밤 황홀했던 추억으로 남기고 싶기도 합니다. 추석만 되면 그녀가 생각이 나요. 형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 그녀에게 연락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매 추석마다 그녀를 떠올리며
뜨거웠던 그날을 회상해 볼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참 그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과 구조적으로 완벽히 다른 특별한 신체를 가진 30대 남성입니다. 처음엔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질 정도로 고민이었지만 이것의 올바른 쓰임새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제 신체적 다름이 엄청난 행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것은 바로 과추인데요. 너무나도 특별한 이것 때문에 전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일일이 다 세어보질 않아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림짐작으로 따져보면 아마 제 평생 대략 1000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져본 것 같네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제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그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혹 그것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건지 아니면 모양이 특별하게 유별나다든지 다양한 상상을 하실 텐데요. 제 것이 도대체 평범한 남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전 생식기가 1개가 아니라 2개를 가지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조차도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으니까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생식기가 2개인 이중음경이라는 돌연변이성 신체를 타고났어요. 2개 모두 요로와 해면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소변도 볼 수 있고 발기도 가능한 생식기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말로는 저 같은 사람들은 600만 명 중에 하나꼴로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제 것이 왜 2개인지는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전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때문에 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말해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모르고 지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독립을 한 후 아르바이트와 공사판을 전전하며 팍팍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빴거든요. 하지만 제 특별함이 지난한 제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만든 것은 우연한 계기로 호스트바에서 일을 한 이유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저보다 먼저 보육원에서 독립한 형의 소개로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 신체적 비밀이 노출될까봐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비밀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절 설득하더라고요. 네, 호스트바요. 에이, 형, 제 얼굴이 어디 그런 데서 일할 수준인가요? 참나, 이 일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일하는 곳은 일반 호스트바와는 달리 변태 같은 판타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주 고객이라고. 달코 다른 돈 많은 아줌마들이 색다른 일탈을 충족시키러 오는 곳이라는 거지. 네 그 시기가 1개가 아니라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이 세계에선 엄청 인기를 끌게 될걸? 게다가 네 거기 사이즈까지 엄청나잖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이라니까? 내가 보증할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시작이나 해보자. 넌 내가 봤을 때 이 바닥에서 크게 성공할 놈이야. 전 형의 설득과 격려로 얼떨결에 그 세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형의 큰 소리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와 처음 잠자리를 갖거나 관계를 맺는 여성 손님들은 제 걸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지만 이내에 빠져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날로 자신감이 넘쳐갔죠.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소문으로만 들었지? 진짜였네? 어떻게 1개가 아니라 2개일 수가 있어? 누님, 어때요? 굉장하죠? 지금부터 누님이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어머머. 아니, 그럼 1개가 아니라 2개로 오늘 밤 날 뜨겁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홍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벨트 꽉 매세요. 어머어머 정말 죽인다. 자기야. 어쩌면 기괴할 수도 있는 제 것을 본 손님들은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지만 두 개가 오묘하게 어울리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비명을 내지르더군요. 거기에다 호스트로 성공하기 위해 갈고 닦았던 기술까지 더해지자 여성 손님들이 황홀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이후 제 그곳이 두 개라는 사실이 손님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절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중엔 몇 달 스케줄이 꽉 찰 만큼 예약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어요. 전 넘치는 정력과 신체적 특징을 앞세워 그 가게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에서만큼은 어느새 연예인이 부럽지 않을 만큼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죠. 물론 그 덕분에 다른 직원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지만 가게 사장님은 저만 보면 입을 귀에다 걸 만큼 아껴주셨어요. 당연히 군색하기만 했던 살림살이도 형편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암울한 인생에 환한 빛이 드리운 순간이었습니다. 전 남들과 다른 제 것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쪽 일이라는 게 간슬게 다 떼놓고 해야 하는 일인데다가 별의별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고된 업종입니다. 하지만 잘만 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손님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직원은 절대 안 된다고 오직 너만 찾으시네. 이 손님 만족시키고 잘 보이면 워낙에 통이 크신 분이라 넌 팔자 뜯어 고치는 거고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제 팔자를 뜯어 고쳐주실 수 있대요? 나도 은밀하게 받은 제안이라서 네가 먼저 승낙을 해야 말해줄 수 있어. 어떡할래? 그런데 네가 여태 만나온 손님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물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어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긴장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가게로 들어온 그 제안은 제가 그 손님을 전담하면 거액의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예약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죠. 제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바닥에서 최고가 되자고 마음먹은 이상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 손님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손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큰 기업 회장님의 사모님이라는 정도만 밝히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손님의 정체를 알고 난 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저 같은 남자를 곁에 두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내 남편은 기업 회장이랍시고 바깥으로만 나돌았어. 난 회장 3호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았지만 평생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하는 시녀에 불과했지. 남편이 2집, 3집 살림하고 있다는 건 진작 알았어. 하지만 그 양반의 권위가 무서워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참고 살 수밖에 없었지 뭐야. 그런데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이 70이 가까워지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도 더 늦기 전에 달라지기로 결심했지. 그러다 우연히 자기 소문을 듣게 됐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여자로서 평생 인내하고 산 날 만족시켜준다면 많은 보상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줘. 그분은 제가 만난 손님들 중 단연코 가장 대단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2개의 그것이 부러질 기세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만족시켜드렸어요. 당연히 그 손님은 몇 시간 동안 경련을 멈추지 못할 만큼 엄청난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자기, 내 눈을 뜨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사모님. 저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모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굉장한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마치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랄까요. 그게 정말이야. 빈말이라고 해도 고맙네. 난 이 아까운 세월을 왜 이렇게 보내버린 걸까? 만약 자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죽는 날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야. 자기, 앞으로 내 남자가 돼주면 안 될까? 그 대신 자기가 하는 일은 존중해줄게.
제발 부탁해. 네? 사모님의 남자요? 그래, 내 애인이 되어달라는 거야. 저에게 푹 빠져버린 VIP 손님은 저에게 자신의 애인이 돼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리 거물이라도 좀 곤란한 조건이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좀 우스운 철칙일진 몰라도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연애와 일은 철저히 구분하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못할 짓이었고요. 하지만 그분의 은근한 협박이 섞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 평생 벌기 힘든 엄청난 금전적 보상이 뒤따랐다는 점이 결정을 내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결국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VIP 손님의 은밀한 애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애인이 된다는 건 단순한 육체적 욕망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유의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했어요. 전 그분과 좋은 것도 보고 근사한 곳에서 밥도 먹으며 진짜 애인처럼 데이트도 하게 됐죠. 물론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고급 리조트나 해외로 자주 나가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튼실한 2개의 제 것을 탐닉하는 건 당연한 코스였고요.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 겁니다. 저와 아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VIP 손님이 제게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난 자기 그곳이 너무 좋아. 자기를 만날 때마다 잊고 지냈던 연애 감정도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님. 누님을 만나면서 요새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자기가 나 말고 다른 년들이랑 몸을 섞는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내가 자기 일을 존중한다고 하긴 했지만 질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자기 그냥 그 일을 그만두면 안 돼? 내가 자기 인생 책임지면 되잖아. 네? 글쎄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게 뭐 있어? 우린 애인 사이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그 순간 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2 사람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계약에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VIP 손님은 절 완벽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과의 관계가 집착으로 변질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 업계 종사자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그 손님을 잘 구슬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누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누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개잖아요. 그렇지? 2개 중 하나는 누님 전용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일하면서 쓰는 걸로 하고요. 어때요? 그럼 절 갖고 싶어하는 누님의 욕구가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2개 중 하나는 나 말곤 절대 쓰지 않겠다는 거지? 정말 그럴 수 있어? 저도 누님을 만나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누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양심상 그 정도는 해야죠. 2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하나 골라봐요. 누나 말고는 절대 쓰지 않을 테니까 정말 약속할게요. 좋아. 그럼 진짜 약속하는 거다? 그럼 난 오른쪽 걸로 할게. 이건 진짜 내 거다, 알았지? 절대 다른 년한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이건 우리 누님 거. 오직 누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자기.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그렇게 2개 중 하나는 업무용으로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연애용으로 쓰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개를 구분해서 따로 쓴다는 것도 우습지만 사실 제가 다른 여자에게 사용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사용할 때마다 다른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VIP 손님의 질투심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 꼼수는 제대로 먹혔고요. 전 누님과 한 약속과는 달리 일을 할 땐 2개의 제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님과 연애를 할 땐 누님 전용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뚝 댔죠. 그런데 더 우스운 건 자기 전용을 가지고 있는 그 누님은 저와 관계를 할 땐 2개 다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자기 일 나갔었지? 근데 내 거 진짜 쓰지 않은 거 맞아? 당연하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손님한텐
이건 지금 죽어서 쓸 수 없는 거라고 신신당부했다니까요? 그래? 정말이에요. 이거야 원,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마음 같아선 확 떼버려서 핸드백에 넣어 다니고 싶다니까. 네? 아유, 누님도 참 무슨 그런 살벌한 말씀을. 제 살신 성인한 노력 덕분에 VIP 손님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큰 병을 얻어 운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우리의 연애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렸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전 여성들을 만족시키는 직업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떳떳하게 나설 순 없지만 욕망을 원하는 여성분들에게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성적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콤플렉스라고 여겼던 저희 신체적 특성이 제 인생과 마음가짐을 완벽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전 이 세상에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600만 분의 1 확률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고민을 토로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예상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중음경의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2개의 생식기를 가진 제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책은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숨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더군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저를 부러워하고 롤모델 삼는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전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2개인 것은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대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유부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알콩달콩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과는 기나긴 7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대학교 CC로 만난 저희는 참 연애 기간 동안에 지지고 볶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7년이나 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리고 어렸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트러블은 있을지언정 다른 여자를 만나 제 마음의 대못을 박을 사람은 아니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30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지라 29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사실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기회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집을 사기에는 무리가 컸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시가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줄 돈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친정 엄마와 함께 세 식구로 살게 되었어요. 시가에는 아버님도 계셨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면 식구가 많아지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남편이 들어와도 세 식구밖에 안 됐습니다. 또 엄마가 혼자 살기엔 적적하시고 무섭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배려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나 연애했는데 또 함께 살아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부딪힐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생활 2년차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엄마가 급격하게 아프시게 되셨어요. 병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어서 너희들에게 왜 민폐니? 나 그냥 요양원이나 들어가련다. 어차피 하는 일도 없고 요양원 가서 맘 편히 유유자적 지낼래. 요즘 그런데 물 좋고 공기 좋다더라. 라며 저희에게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요양원은 다들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부모님 요양원 보내는 문제로 참 많이들 싸우잖아요.
사실 남편에게까지 아픈 엄마를 돌봐줘야 한다고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먼저 요양원에 보내달라 노래를 부르시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시설 좋기로 유명한 요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상황을 설명한 뒤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복작복작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집에 둘만 남으니까 왠지 마음도 허전하고 집안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엄마의 깔깔 웃는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냄새, 잔소리가 전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친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게다가 어머니는 자진해서 가겠다고 하신 거잖아. 그게 더 좋다고 하셔서 가신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 너무 신경 쓰이면 다시 어머님 데려와도 난 상관없어. 라고 남편이 배려하는 말을 해줬지만 사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효녀가 된 것 같고 남편의 위로가 마음까지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니 부부관계도 살짝 안 좋아졌습니다. 와이프가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침울해져 있으니 저 같아도 그랬겠다 싶긴 해요. 어쨌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기점으로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같았다면 6시에 칼퇴근을 한 뒤 함께 저녁을 먹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9시, 10시, 심지어는 자정을 넘겨 들어온 적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여자 생겼니? 그런 거 아니야. 나 피곤하다. 회식이 좀 잦아졌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나가서 남들한테 물어봐.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여보, 나 지금까지 일하느라 진짜 피곤해서 자고 싶거든? 그만하고 나도 좀 쉬면 안 될까?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듯 상황을 회피하곤 했죠.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피곤하다는데 더 쏘아붙일 수도 없고 저도 참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는데 제 화가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술 냄새도 풀풀 풍기는 게 진짜 진상이다 싶었어요. 오늘도 회식했어? 아주 주마다 회식이니? 어떻게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회식이 맨날 잡혀? 솔직히 말해, 회식한 거 아니잖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자라니까 왜 말을 안 듣고 그래. 네가 저번에 뭐라고 해서 오늘은 중간에 문자도 보냈잖아. 지금 문자가 중요해? 문자로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또 자정이 넘었잖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회식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났다고 해도 예전엔 맨날 회식 빼고 왔잖아. 그런데 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 거래처랑 좀 틀어져서 바쁘다고 했잖아. 회식이 아니라 거래처 만나고 다니는 중이야. 회식할 시간도 없다 요즘은. 그만하고 자자. 뭘 맨날 그만하고 자자는 거야. 시작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새벽 내내 아주 대판 싸우고 말았고 남편은 잠도 못 잔 채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찍부터 나가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너무 심했나 싶어 제 마음도 계속해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다시 엄마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모시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대강 알기 때문에 늘 포기했어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화목했던 가정도 점점 서로 예민해지고 힘들어짐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먼저 지쳤던 건 제 쪽이었어요. 점점 늦게 들어오더라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늦는 거였고 다른 날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저보고 얘 네가 너무 남편 들들 볶는 것 같은데? 요즘 회식한다고 자정 전에 들어오는 남자도 드물어. 내 남편도 일주일에 3번은 늦게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좋기만 하던데. 그냥 너도 너만의 시간이다 생각하며 즐겨. 라고 충고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잤어요. 제가 화를 내는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남편의 늦은 귀가 빈도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가 화를 안 내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2번, 3번. 그때 제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불법 유흥업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이런 데에 다니는 건 아닌지 속으로 엄청 의심했거든요. 사람이 계속 그런 것들만 찾아보고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여보, 요즘 있잖아.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싱겁기는. 이렇듯 막상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면전에 대고 너 요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니? 같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점점 괜한 의심을 해서 생사람 잡는 것 같은 기분에 모든 생각을 놨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생각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제 우울증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무척이나 좋아했죠. 갑자기 제가 활기차 보이니깐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 우리 어머님이랑 셋이 같이 자주 다녔었잖아. 좋은 공기 잔뜩 마시고 오자. 아님, 계곡 가서 놀다가 백숙 한 마리 뚝딱 하고 올래? 남편도 신났는지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산 타는 걸 좋아하셔서 남편이랑 자주 갔었거든요.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안 간 지 오래됐다 싶어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백숙하고 노래를 부르길래 백숙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산을 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산을 타기 시작하니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갑자기 산을 타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어? 산 타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내려갈까? 어디 다쳤어? 발목 삔 거야? 그런 거면 얼른 말해줘. 내가 업고 하산할게. 당장 병원 가보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나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엄청 쳐다보시더라고요. 부끄럽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면 말을 하지. 나랑 같이 어머니 뵈러 가면 되잖아. 지금 당장이라도 갈래? 바로 요양원으로 출발할까? 여보 요즘 맨날 바쁜 것 같고 나는 운전할 줄 모르니까. 거기가 공기는 좋은데 대중교통으론 찾아가기 힘들잖아. 주말에는 시간 많은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당장 뵈러 가자. 됐어. 엄마 보면 또 울어버릴 것 같아. 남편이 토닥토닥 저를 달래주다 보니 어느 순간 괜찮아졌고 다시 저희는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를 보러 가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 말대로 주말에 남편에게 부탁해도 되었고 요즘은 택시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건 글쎄요. 일종의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엄마를 요양원이라는 곳에 갖다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고 엄마의 아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기가 두렵다는 감정이 막연했습니다. 저 참 나쁜 딸이죠. 네, 알아요. 여하튼 그렇게 등산을 마친 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에 대한 의심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남편이 점점 수상해지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월 50만 원씩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예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에 쓰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을 남편이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말이죠. 거래처를 보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용한 것 같았어요. 너무 수상한 내역에 저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카드 내역 봤는데 얼마 전에 루이비통에서 돈 썼더라? 용돈으로 명품 뭐 산 거 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뭐? 왜 남의 통장 내역을 뒤지고 그래?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고 화를 내? 내 거 막 보지 마. 하면서 외려 저한테 막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뭘 샀는지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금액대를 보아하니 가방을 산 건 아닌 것 같고 스카프 정도인 것 같았는데요. 제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한 거였으면 저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시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저한테 말 안 한 건가 싶었죠. 저희 엄마는 요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명품 선물 해주면 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살짝 떠봤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의 용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절대 참견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탓에 더 따져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말처럼 제가 몰래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본 건 맞으니까요. 아주 찝찝한 마음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친구는 네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다른 여자한테 명품 사다 바치는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확실하게 알아봐. 라고 말했어요. 바람기는 초장에 잡아야 앞날이 편하다면서 말이죠. 저는 괜히 흔들렸지만 부부 관계가 회복된 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의심보다는 내가 아는 남편을 믿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보다 남편의 수상함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저도 나쁜 쪽으로만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남편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또 영문을 알 수 없는 카드 내역까지 대체 어떤 여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때까진 확신이 아닌 의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는데 제가 원래는 집안일을 잘 하질 못해요. 원래 엄마 계실 때는 도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래도 분류하지 않고 돌릴 때가 많은데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그날은 빨래를 돌리는데 열심히 하나하나 흰 빨래, 검은 빨래를 분류하고 뒤집어진 속옷이나 양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흰 와이셔츠 소매 끝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색 여자 립스틱 자국을 말이죠. 그건 제가 취업을 축하한다며 선물했던 와이셔츠 한 벌이었어요. 처음에는 멍하니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립스틱 자국이라는 걸 알자마자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컬러가 제가 쓸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쯤 유행했을 법한 짙은 자줏빛 컬러라고 하나요? 저희 엄마나 쓸 법한 올드한 립스틱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립스틱 자국인 줄 못 알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는 충격으로 굳었고 그 와이셔츠만 제외한 채로 빨래를 돌렸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외도의 증거잖아요. 소매 끝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라니 회사에서 여직원 입술에 뭐가 묻었다고 닦아줬을 리도 없을 테니까요. 평소 연애 때의 이런 일들로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남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배신감도 더욱 크게 느껴졌죠. 왜 연애 땐 안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바람질인지 화도 났어요. 연애 시절에 그랬더라면 가차없이 남편을 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이가 없으니 이혼이 어렵진 않을 테고 엄마는 다시 요양원에서 모셔온 뒤에 둘이 살아야 하나?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화끈화끈 불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서류를 넘기다가 여직원의 입을 살짝 스쳤다든지 하며 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을 조금은 미끼로 생각하고 퇴근해서 돌아온 뒤 의심 정황을 확인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있잖아. 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의 넥타이를 받으면서 넌지시 떠보는 듯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요즘 점심 누구랑 먹나 해서. 갑자기? 나야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그냥 우리 팀끼리 같이 내려가서 먹지. 딱히 누구랑 먹는다는 건 없는데. 그냥 다 같이 내려가서 먹어. 뭐 옆에 여직원들 앉아? 우리 팀의 여직원 둘뿐인데? 그래서 그런지 맨날 둘이서만 붙어 먹던데. 몰라? 내 옆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왜 갑자기?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신곡기는 오늘 저녁은 뭐야? 딱히 찝찝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미심쩍은 눈으로 일단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잠잘 때 충전 중인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서 남편의 비밀번호나 패턴 따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얼굴로 잠그는 거라 지문 인식이 많은데 그런 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남편 핸드폰을 열었어요. 일단 카카오톡을 한번 싹 훑었는데 딱히 이상한 구석은 없더라고요. 그냥 일 얘기뿐이었고 대화하는 여자도 한 명 없었죠. 하지만 이건 대화방 나가기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제 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 중이세요?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늘 아름다우신 여자는 제 인생 중 3번째. 처음 봤을 때도 지금 모습도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을까요? 어찌나 철저하게 바람을 숨기려는 건지 저장명이 글쎄 장모님인 거예요. 누가 장모님한테 이딴 문자를 보내나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위로 올려보니 이외에도 다른 문자가 많았죠.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날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하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더는 못 보고 장모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문자방을 나갔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장모님이라고 저장된 여자 외에도 남편에게는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어떻게 유부남이 3명의 여자를 돌아가며 만날 수 있었는지 참 바쁘다 싶었죠. 이 여자들은 그냥 저장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조금 덜 공들이는 중인지 멘트가 장모님 내역보단 다소 담백했습니다. 담백하든 말든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확실해졌죠. 그렇게 믿었는데 제 남편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쓰레기였다니 그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눈이 휙 돌아서 김치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김치 냉장고에는 저희 엄마표 레시피인 겉절이가 잘 담겨 있었죠. 저는 그걸 들고 남편이 쿨쿨 자고 있는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분노에 머리가 돌아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김치통째로 남편 얼굴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이불 빨래는 어떻게 할지, 주변에 튄 건 어떻게 정리할지 등등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저는 통에 든 배추 한 입까지도 다 나오게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얼굴로 묵직한 배추 포기들과 김치 국물이 떨어지니 바로 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너야말로 미쳤으면서 왜 나보고 미쳤다고 물어? 너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 우리 엄마가 요양원 갈 게 아니라 네가 갔어야 했어. 하며 저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집은 아니라서 이웃집에서 저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웃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남편은 눈과 피부로 들어간 김치국물에 따가운지 손으로 막 비비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가는 남편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겉절이 이파리들을 등짝에 마구 맞추면서 던졌죠. 남편은 계속 어푸어푸 세수를 하면서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한밤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 라며 낯짝 두껍게도 나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전부 그 등짝에 던져버린 뒤 세수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의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구 울부짖으며 그 핸드폰 문자 내역을 남편 눈앞에 가져다 댔죠. 처음에는 눈이 따가운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엉엉 우니까 남편도 귀를 쓰고 눈을 떴고 자기 핸드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장모님으로 저장된 핸드폰 문자 내역을 읽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게 다 해명할 테니까 일단 옷부터 입어. 나도 마저 좀 씻을 테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기가 차서 눈물을 닦으며 소리 질렀죠. 해명은 무슨, 너 같은 놈이랑은 당장 이혼이야. 씻고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네 내연녀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얼굴 좀 보자. 지금 어딨니? 너 유부남인 건 안 돼? 알고도 이런 미친 짓을 한대? 사람 가슴에 대못 받고 어디 둘이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으니까 어서 옷부터 입어. 여보 충격받을까봐 항상 피해왔는데 오늘에서야 모든 게 다 해결되겠네. 어물쩡 회유하며 넘기려고 하지 마. 난 이제 너한테 정남이 다 떨어졌으니까. 걔한테도 김치국물 뿌려버릴 테니까 네 내연녀 어디 있는지나 말해. 어디 있냐고.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3명이나 되니까 데려오기 힘드니? 더러운 자식. 3명이랑 재미 좋았어? 3명 다 데려와. 무슨 김치 국물을 뿌려. 흥분한 건 알겠는데 좀만 진정해봐. 당신은 나에 대한 신뢰도 없어? 내 말부터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뢰는 개뿔이. 네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봐. 맨날 집에 늦게 귀가하지. 게다가 무슨 명품관에서 카드 긁어놓은 거 숨기지. 내가 오늘 뭘 받는 줄 아니? 네 와이셔츠. 내가 사준 와이셔츠. 거기에 여자 립스틱 묻어있더라?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 와이셔츠는 입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 취업했다고 선물해준 와이셔츠는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은 제가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일단 진정 좀 하라며 저를 앉혔어요. 당신이 무슨 기분인 줄 알아. 근데 이건 내가 말로 해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나아. 무슨 헛소리야? 나 씻기만 하고 당장 네가 말하는 그 여자분께 데려다 줄 테니까 좀 진정해. 너도 옷 입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차로 갈 테니까. 라는 거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에 진정이 되었고 저는 김치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내연녀에게도 똑같이 얼굴에 김치를 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 정말 미친 사람 같긴 했을 것 같네요. 그때는 분노로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 말이죠. 남편이 씻고 나와 옷을 입었고 저는 그때쯤 눈물이 멈춰 싸늘한 표정으로 품에는 김치통만 안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차키를 챙겼고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동하는 길이 익숙한 거 있죠? 뭐야, 네 잘난 내연녀 얼굴이나 보자는데 왜 여기로 와?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온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 말이죠. 우리 엄마 입원 안 돼서 간호사랑 바람이라도 난 거니? 아니면 뭐 보호사랑 바람 났니? 그만하고 당신 눈으로 직접 봐. 남편은 바람피다 걸린 사람답지 않게 참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제 화도 자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밤에 그날리를 피워서 차로 이동까지 했으니 시간은 꽤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신 요양사님이 저희 남편 얼굴을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인가? 하며 의심을 품었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지금 면회될까요? 지금은 면회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분 주무실 거예요. 옆에 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꼭 지금 배워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제 와이프이자 환자 친딸입니다. 어머, 그렇게 찾으시던? 네. 둘은 제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주 친해 보이는 게 황당했죠. 제 앞에서 저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누다뇨. 점점 다시 뿔이 나기 시작하는데 요양사가 원래 안 되는데 효심 깊은 거 제가 제일 잘하니까 오늘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소문내시면 안 돼요. 네. 다시는 이런 부탁드릴 일 없을 겁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라며 면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연녀를 찾아왔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 병원엔 왜 와? 싶었죠.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과를 빌려는 속셈인가? 하면서 속으로 가진 의심을 다했습니다. 저는 일단 면회하러 가는 길에 나 우리 엄마 망가진 모습 보는 거 무섭다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망가진 모습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도 치매 노인 요양원이에요. 원래 제게 엄격한 부모였고 때론 친근한 친구였던 엄마가 어린 아이처럼 바뀐 모습이 저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면회도 한번 못 갔고 그 사실을 피하기만 했죠.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암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걸 봐야 한다는 느낌도 있고 믿기 싫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은 치매 노인인 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도 강경하게 저를 끌고 갔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는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예쁜 명품 스카프를 아이처럼 두른 채 말이에요. 예쁘게 매지도 않고 어린 아이처럼 리본을 만들어 걸어놓은 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작게 부르는 말에도 엄마는 새근새근 잠만 잤어요. 원래 잠귀가 귀신처럼 밝은 우리 엄마였는데 못 본 새에 주름이 더욱 깊어진 엄마를 보니 수도꼭지라도 열린 듯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저는 안고 있던 김치통을 내려놓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할 일 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연녀 같은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소리도 없이 뚝뚝 눈물만 흘리자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당신이 회피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 병원에서 의사들도 굳이 당신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고, 오히려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 이야기는 점점 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가서 미안해. 가끔 어머니 뵈러 퇴근하고 오느라. 근데 당신한테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당신도 속으로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보지도 못하고 카드 내역도 뒤졌다고 화내서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계속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럼 어디에 썼는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니?
저는 손가락으로 엄마 목에 예쁘게 걸린 스카프를 가리켰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장모님께 변변찮은 선물 하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스카프 하나 샀는데 어머니 미모에 안 따라오네. 그리고 립스틱 자국도 해명하자면 어머니한테 사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 근데 색연필인 줄 아시고 막 여기저기 그으시더라고. 내가 말리다가 조금 묻었던 거야. 미안해. 문자는 가끔 면회 올 때 그러더라고. 남편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 내가 장인어른을 한 번도 못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가끔 문자라도 장인어른인 척 보내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더라.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남편이 보냈다면서 자랑을 했대. 그래서 어머니랑 친한 다른 환자분 두 분한테도 몇 번씩 보내드렸어. 이건 내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당신한테 무척이나 미안해. 아니야. 전부 오해 풀렸어. 나야말로 무턱대고 의심해서 미안해, 여보. 모든 의심이 싹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효녀인 저를 대신해서 저희 엄마를 돌봐주고 있던 남편을 의심한 게 제 스스로 너무 미안하고 한심해서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자꾸 흐르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더라. 이런 사소한. 그간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솔직히 어머니가 진짜 이런데 혼자 남겨지고 싶어서 가셨을까? 아닐 것 같아.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나한테 부담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셨을까봐. 난 그때 말리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어. 나도 그때 엄마를 버린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 알아. 너도 계속 우울해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 난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은 굳은 의지가 결연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어머니, 다시 모셔오자. 그러자. 저는 남편의 하해 같은 마음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펑펑 울었고 저희는 열심히 자는 엄마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다시 집에서 보살펴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퇴원해서 다시 저희는 화목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 같은 엄마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제 엄마도 제가 아이일 때 잘 보살펴 주셨을 테니 그걸 평생 갚는다는 심정으로 둘이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의 하해와 같은 배려에 크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속상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긴 하지만 제겐 든든한 남편과 하나뿐인 엄마가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